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적인 부의 여정, 머니 히스토리안입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한적하고 작은 마을이 딱 일주일 동안 전 세계의 수도로 변신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유리로 된 산래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곳곳에 설치된 보안 검색대 사이로 검은색 세단들이 안개를 가르며 미끄러지듯 지나갑니다. 계곡 위로는 헬리콥터 소리가 윙윙거리죠. 바로 이곳 다보스입니다. 이 안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모여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일단 말은 그렇게 합니다. 대통령, 억만장자,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빅테크 창업자들이 다보스에 모여 평등, 지속가능성,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해 아주 근사한 토론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매년 그들이 전용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금융시장이 다시 열리면 세상은 어쩐지 조금 더 나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이 시스템은 전혀 바뀌지 않은 채 그저 이름표만 바꿔 달고 계속 돌아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실 겁니다. 부의 지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의 여정을 시작하는 강력한 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보스의 진짜 이야기는 비밀 회의록이나 암호화된 음모론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공개적인 곳, 바로 사진 촬영 행사나 보도자료, 그리고 아주 정중한 연설문 속에 버젓이 쓰여 있습니다. 다보스의 힘은 무언가를 숨기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굳이 숨길 필요도 없다고 과시하는 데서 나옵니다. 정식 명칭인 세계경제포럼은 정부가 아닙니다. 국경도 없고 유권자도 없으며 그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죠. 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이 조직은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각국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며 우리가 진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까지 조용히 하지만 아주 깊숙이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 막강한 힘을 이해하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때는 1971년.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33살의 젊은 독일인 공학 교수가 유럽의 비즈니스 리더 450명을 스위스의 한 리조트로 초대합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소박했어요. 기업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국제적이며 더 현대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경영이론 심포지엄을 열자는 거였죠. 하지만 여러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그가 심포지엄을 열었을 때 세상은 그의 발밑에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해 미국이 근본이제를 폐기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금융질서, 즉 브레튼우즈 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치솟았고 냉전으로 인해 세계 정치는 꽁꽁 얼어붙었지만 역설적으로 자본주의, 즉 돈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했죠. 정부들이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반대로 기업들은 이제 성장을 위해 굳이 정부의 허락이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바로 그 기막힌 타이밍에 슈밥의 작은 컨퍼런스가 등장한 겁니다. 유럽 경영 심포지엄이라 불렸던 이 모임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제공했습니다. 의회나 선거의 시끄러운 소음 밖에서 CEO, 경제학자, 정책 입안자들이 만날 수 있는 중립지대 말입니다. 언론도 없고 시위도 없고 성가신 정치도 없는 오직 힘 그 자체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죠. 스위스는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중립국이고 부유하며 비밀을 잘 지켜주니까요. 원래부터 은행으로 유명했던 나라가 국경 없는 비즈니스 엘리트들의 첫 번째 성지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그저 비싸고 별난 호기심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슈밥은 야심가였어요. 그는 단순히 컨퍼런스 주최자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글로벌 협력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새로운 경제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은 언어로 소통하는 그런 장소를요. 1970년대에 오일 쇼크와 경제 대혼란이 닥치자 다보스는 마침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게 됩니다. 각국 정부는 위기 속에 허우적댔지만 초국적 기업들은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고 슈밥은 그들에게 멋진 무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다보스 포럼은 더 이상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기관이 되었죠. 세계화 시대의 비공식적인 의회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1992년 마침내 세계경제포럼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이름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마치 운사나 기구처럼 들리지만 전혀 아닙니다. WEF는 국제기구가 아닌 철저한 민간재단입니다. 조약도, 감독도, 공적 자금 지원도 받지 않죠. 그런데도 전 세계 지도자들은 매년 이곳에 나타나 글로벌 엘리트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대통령들은 자국이 비즈니스하기 좋은 나라임을 증명하기 위해 왔고, 중앙은행 총재들은 금융시장에 미묘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CEO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제를 만들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다보스는 단순한 만남의 장소를 넘어 글로벌 야망의 거울, 즉 권력자들이 서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인정해주는 그들만의 리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붕괴하자 자본주의는 홀로 남았습니다. 근대 역사상 처음으로 경쟁 이데올로기가 사라진 순간이었죠. WEF는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윤 추구를 인류의 진보 추구라는 말로 멋지게 리브랜딩했습니다. 세계화는 새로운 보편적 신앙이 되었고 다보스는 그 신앙의 바티칸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모스크바,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륙의 정치인, 올리가르히, 금융가들이 이 스위스 산골짜기로 순례를 와서 글로벌 클래스의 일원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슈밥이 창조한 시스템의 천재성이었습니다. 다보스는 권력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흡수해버렸죠. 국가와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초대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접근성, 정통성, 그리고 최고위층과의 대화 테이블을 약속했고 모두가 그 자리를 원했습니다. 구조는 간단했습니다. WEF는 회원제로 운영됩니다. 일반 기업 회원은 연회비가 약 6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천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핵심 이너서클, 즉 전략적 파트너가 되려면 연간 60만 달러 이상, 약 8억 원을 내야 합니다. 이 파트너들은 아무 회사가 아니에요. 블랙록, 골드만삭스,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 BP, 구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세계 최상위 기업들이죠. 그 대가로 그들은 법을 만들고 조약을 협상하며 중앙은행을 통제하는 사람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접근권을 얻습니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패널 토론이나 연설, 그러니까 평등, 포용, 환경 같은 주제들은 그냥 보여주기식 쇼입니다. 진짜 비즈니스는 카메라가 없는 비공개 룸에서 이루어지죠. CEO와 장관들이 조용히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곳에서요. 투표도 없고 헤드라인 뉴스도 없습니다. 오직 영향력만 존재할 뿐입니다. 다보스에서 일어나는 일 중 불법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기가 막힌 부분이죠.
이건 음모가 아닙니다. 그냥 설계된 대로 정확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일 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주체들을 한 방에 모아두면 그들은 굳이 음모를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뿐이죠. 매년 새로운 주제가 등장합니다. 4차 산업혁명, 거대한 리셋,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런 말들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들은 항상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로 글로벌 자본을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수익성 있게 만드는 정책들이죠. 팬데믹 이후 WEF가 거대한 리셋을 외쳤을 때 그들의 언어는 유토피아적이었습니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재건하자. 하지만 그 실질적인 효과는 명확했습니다. 막대한 공적 자금을 디지털 인프라와 친환경 이니셔티브에 투입하게 만들었고 그 수십억, 수백억 달러는 고스란히 민간 기업의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이 리셋되긴 했죠. 그런데 그 리셋 버튼을 누른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소유하고 있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다보스의 진짜 힘은 그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돕는다고 말하죠. 법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법이 쓰이는 어휘를 만듭니다. 시장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장의 도덕적 정당성을 정의합니다. 오염으로 이익을 얻는 바로 그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패널 토론을 후원할 때 이건 위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입니다. 만약 당신이 개혁의 서사를 통제할 수 있다면 당신은 결코 그 개혁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WEF는 컨퍼런스에서 하나의 문화로 진화했습니다. 영 글로벌 리더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지도자들을 훈련시켰고 다보스의 사고방식을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퍼뜨릴 정치인, 경영인, 인플루언서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굳이 지시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모두 진보, 효율성, 그리고 필연성이라는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보스를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연기 자욱한 방에서 꾸미는 비밀 계획이 아니라 통유리로 된 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조용한 합의. 이것은 누가 시스템을 통제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그 시스템에 대해 감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얼음과 낙관주의로 둘러싸인 저 알프스의 회의장에서 권력의 새로운 사제단이 탄생했습니다. 왕이나 장군이 아닌 경영자와 경제학자들로 이루어진 사제단이죠. 그들은 세상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카메라가 돌아가고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신뢰 재건 같은 슬로건이 울려 퍼질 때마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진실이 공기 중에 떠다닙니다. 이 시스템은 고장난 것이 아니다. 의도된 대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보스를 이야기할 때 종종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림자 의회를 상상합니다. 그건 신화에 가깝습니다. 진실은 훨씬 더 조용하고 그래서 더 효과적입니다. 다보스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의견의 일치를 제조하죠. 지도자들에게 행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행동이 필연적인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언어를 제공합니다. 인식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것이야말로 진짜 권력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세계경제포럼은 사익을 도덕적 의무로 재정의하는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WEF는 새로운 종류의 자본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주주보다 이해관계자를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말이죠. 혁명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스템을 붕괴시킨 바로 그 기업들이 이제 자신들을 시스템의 구원자로 브랜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위기 이후 영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공고히 했죠. 왜냐하면 각국 정부가 긴축 재정을 놓고 논쟁하는 동안 다보스는 위험 부담 없는 개혁이라는 환상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그들의 언어는 다시 한번 진화했습니다. 팬데믹이 닥쳤고 시장은 얼어붙었으며 사람들은 집에 갇혔습니다. 그 사이 세계 최고 부자들의 재산은 2배로 불어났죠. 이때 WEF는 거대한 리셋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아주 매혹적이었죠. 이 위기를 이용해 세계 경제를 더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기반 위에서 재건하자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현상 유지를 재포장하려는 또 다른 시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리셋은 재분배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류 삶의 다음 단계를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하며 수익화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리셋에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고 다보스는 이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용어는 마치 기업들이 도덕적으로 각성한 것처럼 들리게 합니다. 주주뿐만 아니라 직원, 고객, 그리고 지구까지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적인 절차 없이 기업들이 스스로 사회적 선을 정의하겠다고 자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평판을 통한 규제이고 브랜딩을 통한 책임입니다. 만약 당신이 미덕을 마케팅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입니다. WEF에 자금을 대는 바로 그 기업들이 정부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디지털 신원, 글로벌 무역에 대해 조언하는 패널에 앉아 있습니다. ESG 기준 초안을 작성하는 바로 그 컨설팅 회사들이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감사 서비스를 판매합니다. 포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바로 그 은행들이 알프스의 비공개 세션을 통해 조용히 통화 정책을 형성합니다. 다보스는 음모가 아닙니다. 엘리트 간 협력의 가시적인 건축물 그 자체입니다. 밖에서 보면 그 상징성은 거의 연극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매년 활동가들이 눈 속에서 시위를 벌이는 동안 지역 공항에는 수십 대의 전용기가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안에서는 삼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세계 지도자들은 탄소 중립에 대해 연설합니다. 인구만 2,000명의 작은 마을이 일주일 만에 대부분의 마을이 1년 동안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연료를 태우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심지어 이런 모순조차도 그들의 의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보스는 건드릴 수 없으며 이 선은 더 이상 숨을 필요조차 없다는 증거처럼 말이죠. 그런데도 참석률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보스는 모든 권력 구조가 결국 도달하게 되는 지점, 즉 하나의 무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대를 건너뛰는 것은 스스로가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정치인에게는 정통성을, 기업에게는 안정성을, 신흥 경제국에게는 세계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상징하죠. 무대 뒤에서 그 접근성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거래가 성사되고 파트너십이 형성되며 새로운 서사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공개적인 패널 토론은 비공개 협상을 위한 들러리일 뿐입니다. 카메라는 낙관주의를 촬영하고 계약서는 현실을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그저 엘리트주의라고 치부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복잡합니다.
WEF는 강압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통해 작동하죠. 그들의 진정한 힘은 권력과 명분을 얼마나 매끄럽게 결합시키느냐에 있습니다. 세계 자본의 대부분을 통제하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으면 그들은 공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무엇이 합리적으로 들리는지에 대해 동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후변화는 금융상품이 되고 공중보건은 민간시장이 되며 빈곤은 임팩트 투자의 기회가 됩니다. 모든 것, 모든 위기, 모든 대의 명분은 수익을 창출하는 한 이 시스템 안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보스가 비판에 면역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반대 의견마저 흡수할 만큼 탄력적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탐욕스럽다고 비난하면 그들은 자선 활동으로 답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면 그들은 당신을 회원으로 초대합니다. 모든 제국은 결국 이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반란조차 참여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 말이죠. 여러 면에서 다보스는 현대 자본주의의 논리적 종착점입니다. 국경 없는 경제는 국경 없는 협의체를 필요로 하고 WEF가 바로 그것을 제공합니다. 국가들이 겉으로는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자본을 놓고 경쟁하는 곳. 공공기관이 주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간 파트너십에 의존해야만 기능하는 곳. 기후붕괴에서 경제적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가 구조적 결함이 아닌 브랜딩의 과제로 취급되는 곳. 역사조차도 여기서 메아리 칩니다. 고대 제국들은 신성한 질서 아래 통합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신전을 지었습니다. 19세기 식민 강국들은 진보의 기치 아래 세계를 분할하기 위해 유럽의 살롱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토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사를 일치시키기 위해 알프스에 모입니다. 의식은 바뀌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 유리벽 바깥 세상에서는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양극화, 경제적 절망은 도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부채와 착취로 운영되는 시스템의 증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어딘가 다른 곳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고 직감합니다. 그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글로벌 협력의 기계는 이미 민주주의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커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때 협력의 상징이었던 다보스는 이제 그 단절의 지휘 본부처럼 느껴집니다. 다보스의 진짜 힘은 연설이나 악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후에 따르는 침묵입니다. 아무리 많은 위기가 닥쳐도 게임의 기본 규칙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이해,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 시장의 보호,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이 책임지는 한 시스템은 스스로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은 어떤 종교보다도 오래된 신앙입니다. 시스템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구원할 자격도 가장 뛰어나다는 확신 말이죠.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확신 위에 세워진 제국은 항상 그 자신의 논리 아래 붕괴합니다. 책임감이 영향력으로 대체될 때 수정은 필연적이 됩니다. 모든 문명은 자신의 권력이 정의로운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제단을 만듭니다. 로마에는 원로원 의원들이 있었고 중세 교회에는 추기경들이 있었습니다. 현대 세계에는 다보스가 있습니다. 이름은 바뀌지만 의식은 그대로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 환상은 깨질지도 모릅니다. 눈 덮인 벽 바깥 세상이 그 안의 사람들의 선의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음 거대한 리셋은 정상회담에서 오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아래로부터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순환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만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이야기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드렸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역사는 답을 알고 있고 저는 여러분께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보여드리겠습니다.